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게이트 오브 위즈덤 채널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도서는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의 심리법칙입니다. 지은이는 야오야오이고 옮긴이는 김진아님입니다. 펴낸 곳은 미디어숲입니다. 지은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응용심리학 박사이자 국가 2급 심리상담사인 야오야오는 자신만의 성에서 생활하며 성에 난 창문을 통해 마음을 비우고 세상을 바라보며 관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한 그 속에서 정신생활에 큰 즐거움을 찾는 것이 특기입니다. 동시에 자극적인 것을 좋아해 컬트 무비와 공포 영화를 즐기는 애호가이기도 합니다. 전작인 자극적 심리학은 중국 아마존에서만 50만 부 이상 판매되며 베스트셀러에 올랐습니다. 전작이 베스트셀러가 된 후 저자는 오히려 우울증, 불면증과 같은 심리 불안을 겪었습니다. 그 시련의 기간 동안 저자는 자신의 전공인 심리학을 이용해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었으며 이 책은 그러한 야오야오 자신의 담금질 과정을 거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잠재의식, 내가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잠재의식이 우리 생활 곳곳에서 신기한 모습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제부터는 무척 대담한 가설을 하나 세워보겠다. 만약 잠에서 깨어났을 때 모든 잠재의식이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다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 어쩌면 당신은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몸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낄 것이다. 인간에게는 고유 수용성 감각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팔다리의 위치를 감지하는 제육감이라고도 하는데 시시각각 우리 몸의 감각을 감시하고 근육과 관절이 피드백해주는 정보를 받아들여서 자기 몸의 위치를 알고 신체의 균형 감각을 제공해 편안한 상태를 유지해준다. 가령 우리가 왼팔을 들어 올리면 자연스럽게 신체의 중심을 오른편으로 옮겨 균형을 잡는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쪽으로 쓰러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고유 수용성 감각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평소에 우리는 그것을 진지하게 생각하거나 관심을 가지지 않은 채 아무렇지도 않게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눈을 감기도 하고 평행을 유지한다. 그러다가 정작 그 감각을 잃어버리고 난 뒤에야 이 세상에 그것을 대신할 것은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마치 큐의 상황처럼 말이다. 큐는 19살에 신경을 다쳐 고유 수용성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그 후 그는 오즈의 마법사에 나오는 막대기 없는 허수아비처럼 팔다리가 제멋대로 뒤엉키고 바닥에서 흐느적거려서 일어나고 싶어도 일어날 수가 없었다. 모든 신경을 팔과 다리에 집중하면 그나마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지만 조금만 집중력이 흐드러져도 손발이 아무렇게나 움직였다. 그래도 큐는 용기를 잃지 않고 무의식의 고유 수용성 감각을 의식의 주의력으로 대신하려고 노력했고 자기 몸을 제어하는 법을 꾸준히 익혀나갔다. 그는 정신을 온몸에 집중시킨 상태로 길을 걷거나 옷을 입었고 심지어 자동차 운전 연습도 시작했다. 그러나 이 모든 노력은 자신의 몸을 자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곧바로 무용지물이 되었다. 하루는 그가 주방에 서 있었는데 갑자기 정전이 되었다. 사방이 칠흑같이 어두워지자 그의 몸도 마치 정전이 된 것처럼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그는 자신의 신체를 보지 않고서는 자기 뜻대로 팔다리를 움직일 방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앞서 말했듯이 잠재의식은 감각기관이 전달하는 데이터를 해석하고 이를 보완한다. 여태껏 의식의 존재만을 대단하다고 느꼈을 당신에게 톡 까놓고 이야기하자면 오늘 당신이 보았던 빛과 들었던 소리, 느꼈던 온도 모두 잠재의식의 처리 과정을 거쳐야 실제 모습 그대로 표현되는 것이다. 만약 잠재의식이 사라지면 세상은 의미를 가진 3차원 입체 영상의 조합이 아니라 화소와 색이 엉망으로 뒤죽박죽된 상태로 보일 것이다. 그렇게 되면 대뇌에서 잠재의식이 사라졌을 때 벌어질 일을 상상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의식이 기댈 곳은 잠재의식의 활동뿐인데 잠재의식이 없으면 아예 아무것도 의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비유를 들어 설명하자면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같은 운영체계가 들어있지 않아서 모니터에 아무것도 뜨지 않는 깡통 컴퓨터와 다를 바 없다. 만약 잠재의식이 없는 K라는 여성이 텔레비전에서 이런 뉴스를 보았다고 가정해보자. 소개팅을 하러 나온 남자가 늑대 발톱을 드러내어 처음 보는 자리에서 상대방 여자를 성폭행했습니다. 이런 뉴스를 접하면 당신은 일일이 머릿속에 사전을 찾지 않아도 듣는 즉시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 때문에 애써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잠재의식이 이미 머릿속에서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열심히 데이터를 처리해준 덕분이다. 그러나 잠재의식이 없는 K는 머릿속의 사전을 폭풍처럼 빠르게 검색할 능력이 없어서 한 단어 한 단어 무슨 뜻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사실 사전을 찾는다고 해도 잠재의식이 없이는 읽을 수 있을지조차 의문스럽다. 아무튼 이야기를 조금 더 진행하기 위해 일단 그 일은 할 수 있다고 해 두자. 소개팅을 하러 나온 남자가 늑대 발톱을 드러내어라는 말을 들으면 당신은 그 맞선 남이 틀림없이 원래부터 여자를 밝히는 생마이자 역겨운 건달일 것이라 짐작한다. 진짜 늑대의 발톱을 가지고 있다가 내밀었다든지 혹은 그 남자가 야외로 늑대를 잡으러 가서 발톱을 잘라왔다는 뜻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불쌍한 K는 각각의 단어가 가진 여러 개의 뜻을 일일이 파악해 그 뜻을 짜 맞추느라 바쁘다. 그녀가 아직 첫 번째 기사의 의미도 파악하지 못했을 때 아나운서가 두 번째 소식을 전한다. 무더위가 남부지방의 여러 도시를 휩쓸었습니다. 이 말은 그녀를 더욱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뭐라고? 남부지방에 해일이 발생하려고 한다고? 이 밖에도 잠재의식이 없는 K는 여러 방면에서 일을 진행하기가 어렵다. 만약 길을 걷다가 화물차와 부딪힐 것 같으면 우리는 생각할 필요도 없이 위험을 감지하고 즉시 옆으로 피한다. 그러나 K는 당장 그 순간에는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두려움을 느낄 수 없다. 그는 달려오는 트럭이 사람에게 가하는 상해를 인식하고 난 뒤에야 비로소 화들짝 놀랄 것이다. 그래서 트럭과 부딪히려고 하는 일촉즉발의 상황에 갑자기 노트북을 켜고 이런 상황이 초래하는 결과를 검색한 후에나 반응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떤 이성을 처음 만나면 그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하며 인상이 좋은지 나쁜지를 파악하는데 단 몇 초도 걸리지 않는다. 그러나 K는 그렇지 못하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상대 남성의 특징을 일일이 수첩에 기록한 뒤 일부러 시간을 내어 그 특징을 근거로 각종 가능성을 다양하게 분석하는 일뿐이다. 자, 결론을 말해보자. 잠재의식이 없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책을 읽을 수도, 아니 지금 이곳에 존재할 수도, 살아있을 수조차 없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대뇌 속의 의식과 잠재의식이 한 쌍의 콩팥이나 양쪽 폐처럼 함께 존재하며 서로 보완적인 관계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러나 의식과 잠재의식의 관계는 콩팥이나 폐와는 다른 점이 있는데 둘은 완전히 다른 존재로 각자 맡은 업무를 완수하고 책임도 따로 진다는 점이다. 차이점을 다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 잠재의식은 복합 시스템이고 의식은 단일 시스템이다. 이 차이점은 대뇌의 일부가 손상된 환자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대뇌의 각 영역은 잠재의식 각각의 기능을 대표한다. 그래서 대뇌의 어떤 부분이 손상되면 기억력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학습 능력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수 있다. 또한 중풍 때문에 언어 능력은 손상되어도 다른 능력에는 영향이 없을 수 있다. 위에서 언급했던 큐도 대뇌의 어느 한 부분이 손상되어 고유 수용성 감각 기능을 잃었지만 잠재의식은 영향을 받지 않았다. 따라서 잠재의식은 병렬 회로에 비유할 수 있으며 어떤 하나의 회로가 망가져도 다른 회로의 정상적인 운행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의식은 어떨까? 의식은 일종의 지각으로 관찰자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선생님의 새로운 헤어스타일, 내가 그런 그림에 대한 친구의 평가, 컴퓨터에서 나오는 음악 등을 보고 듣는 것 등이다. 이와 같은 외부 사물의 존재를 관찰하고 그것을 자신에게 설명해 준다. 또한 동시에 의식은 지휘자이기도 하다. 외재적 사물을 관찰하고 느낄 뿐만 아니라 피드백 상황에 맞춰 몸과 마음을 주동적으로 제어하고 관리할 수 있다. 그래서 다중인격처럼 의식을 2개 혹은 그 이상의 독립적인 체계로 나눌 수 있는 아주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절대 다수의 상황에서 의식은 단일 시스템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의식은 직렬 회로에 비유할 수 있다. 2. 잠재의식은 곧바로 해결하고 의식은 사후 다시 처리한다. 사람은 잠재의식과 같은 일종의 위험 탐지기를 가지고 있어서 의식이 알아차리기 전에 정보를 예측할 수 있다. 만약 주어진 정보가 위협적이라는 판단이 서면 곧바로 두렵다는 반응을 보인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춘 존재란 없다. 잠재의식도 마찬가지여서 분석 속도가 빠른 만큼 착오가 생기기 쉽다. 그럴 때 이를 신중하게 처리해주는 시스템이 의식이다. 의식은 비록 잠재의식보다 느리지만 꼼꼼하게 주변 상황을 분석하여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분석 속도가 빨라서 생기는 잠재의식의 착오를 바로 잡을 수 있다. 어두운 길을 가다가 난데없이 길 중간에 놓인 가늘고 기다란 갈색 물체를 발견했다면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은 뱀이다. 일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일단 가던 걸음을 멈추고 심호흡을 한다. 하지만 조금 더 다가가서 살펴본 후에 그것이 그냥 부러진 나뭇가지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그제야 안심하고 계속해서 길을 간다. 처음 가느다랗고 긴 물체를 뱀으로 보고 초보적인 판단을 한 것은 잠재의식이다. 그런 뒤 자세히 분석해 그저 나뭇가지에 불과하다는 걸 아는 것은 의식이다. 이처럼 의식과 잠재의식의 환상적인 협력은 우리를 안전하게 보살펴준다. 3. 잠재의식은 순간적으로 주목하고 의식은 장기적으로 고려한다. 비록 잠재의식이 순간적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재빨리 반응할 수는 있지만 내일 혹은 다음 주에 무슨 일이 발생할지를 예견할 수 없으며 그것을 바탕으로 사전 계획을 세울 수도 없다. 이뿐만 아니라 잠재의식은 과거에 대해 사고하지 못하며 과거와 미래를 하나로 연결하지도 못한다. 그야말로 잠재의식은 착실하게 현재만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자연계는 늘 과거와 미래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생물이 생존 경쟁에서 비교적 유리했다. 하등 동물들의 경우에는 미래를 계획하는 일도 일종의 본능을 따른다. 예를 들어 다람쥐는 추운 겨울을 위해 본능적으로 견과류를 미리 저장할 줄 알고 철새는 언제 따뜻한 남쪽으로 날아가야 할지를 본능적으로 안다. 그러면 농사를 짓는데 과거에 얻은 지식과 미래에 대한 계획이 필요한 인류의 경우에는 무엇이 미래를 예견하고 설계하며 계획할까? 바로 의식이다. 살다 보면 종종 의식과 잠재의식의 분업으로 인한 충돌이 생긴다. 이를테면 의식은 미래에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는 사람에게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그 일에 집중하라고 권유한다. 그러나 잠재의식은 그가 떠들고 노는 것도 좋아하는 걸 알기에 툭하면 파티에 가서 사람들과 어울리자고 유혹한다. 의식이 생각하는 미래와 잠재의식이 주목하는 현재가 충돌해서 낳은 결과는 다름 아닌 그 사람의 답답한 속마음일 것이다. 4. 잠재의식은 자동으로 막고 의식은 수동으로 막는다. 딴 생각을 하거나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이 지금 어떻게 중심을 잡고 있는지 별로 의식하지 않는다. 또한 익숙한 솜씨로 피아노 연주를 하면서 노래도 부르는 사람은 두 가지 일을 어떻게 나눠 하는지 자신도 잘 모른다. 이처럼 크게 신경 쓰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하는 행동들은 모두 잠재의식이 작용해서 하는 일이다. 복잡한 기술도 한 번만 완벽하게 익혀두면 그 뒤로는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잠재의식이 자동적으로 몸을 움직여준다. 마치 스포츠에서 선수가 일단 경기에 들어가면 어떻게 움직이겠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멋진 플레이를 선보이는 것과 같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생각해야겠다고 마음먹지 않아도 항상 자동적으로 생각하며 살고 있다. 피아니스트가 자동화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도 자동화될 수 있다. 예컨대 우리가 모임을 가질 때 잠재의식은 사람들의 대화가 자기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차단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대화를 감시한다. 그러다가 그들의 대화 중에 우연히 자기 이름이 거론되면 곧바로 관심을 보이며 그 주의를 서성이게 된다. 이와 같은 잠재의식의 자동화 시스템은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도 작동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가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를 금방 분류한다. 따라서 분류 작업을 절대 얕봐서는 안 된다.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복잡하고도 어마어마한 처리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잠재의식은 우선 받아들인 정보를 인종, 성별, 나이 등으로 구분하고 정보 보관 창고를 검색하여 이를 종합하여 조목조목 분석한다. 그러는 동안 우리는 힘들거나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다. 그에 비하면 의식의 사고는 신경 써야 할 것이 많다. 그것은 주의력을 집중하는 일과 관계 있기 때문이다. 잠재의식은 자동적으로 내 몸을 움직이게 하지만 의식은 그 와중에 내 몸을 위협하는 상황을 감지해 수동적으로 일일이 분석해야 한다. 결국 우리가 삶이 피곤하다고 느끼는 것은 지나치게 무언가를 의식하기 때문일 것이다. 정교한 무기로 우울증이라는 요괴를 처단하다. 우울함이라는 요괴가 인류의 멸종을 야기하는, 아니 더 나아가 지구상의 모든 생물을 전멸시킬지 모르는 새로운 질병으로 등장했다. 그러나 겁낼 건 없다. 우리에게는 이 요괴를 처단할 강력한 무기가 있다. 바로 인지행동 전술이다.
이 인지행동 전술은 인지주의와 행동주의가 서로 결합한 산물이다. 이 전술은 그야말로 막강하다. 우리에게 고장난 중앙처리 장치를 고치거나 습관성 무력증을 깨뜨릴 방법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먼저 인지 부분에 대해 말하면 중앙처리 장치를 고치는 방법은 모두 3단계로 나뉠 수 있다. 1단계, 현재 상태를 기록하라. 1단계, 중앙처리 장치를 수리하고 싶다면 제일 먼저 그곳에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부터 인식해야 한다. 그런데 이 일은 우울증 환자들에게는 어느 정도 난도가 있는 일이다. 그들의 수많은 생각은 의식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 있어서 부정적인 사유방식이 자연스러운 일이라 무엇에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글로 써보는 것이다. 이런 경우 치료사는 환자에게 한 가지 숙제를 내주는데 그들이 슬프거나 우울함을 느낄 때마다 당시의 기분을 꼼꼼하게 기록해 보라고 지시한다. 이렇게 의사가 지시한 대로 자신의 감정을 적고 나자 이 우울증 환자는 매번 사장이 자신에게 약간만 화를 내도 해고당할 거라는 절망적인 생각을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놀라운 것은 당시에는 자신도 전혀 의식하지 못했던 감정이라는 것이다. 평소 일상생활의 감정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도 이와 똑같이 하면 효과적이다. 가령 자신에게 언짢은 일이 생기면 곧바로 펜을 들어 그것에 관해 써두는 것이다. 그런 다음 그것을 단서로 삼아 마음이 불편했던 원인을 제대로 알아내서 문제를 해결한다. 2단계,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라. 이렇게 중앙처리 장치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했다면 2단계는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항상 보게 되는 고장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전체 아니면 하나. 오늘 일은 모두 실패했어. 다 망친 날이야. 모든 것을 흑백 논리로 생각하고 완벽하지 않으면 자신을 철저한 실패자라고 여긴다. 지나친 일반화. 오늘 이렇게 실패로 끝나다니 이 일은 앞으로 절대로 못 할 거야.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라는 것처럼 단 한 번의 부정적인 사건을 영구적인 실패 유형이라고 못 박는 것이다. 심리 투과. 오늘 업무도 망치니까 일상도 엉망이네. 뭐 하나 되는 일이 없는 하루구나. 하나의 사소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붙잡고 늘어져서 현실의 모든 견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려놓는 격이다. 햇빛 거부. 내가 하기 싫다는데 내가 나를 어쩔 거야. 건설적인 체험을 거부하고 체험들을 거부할 이유를 찾는다. 적당한 마무리. 그가 나를 얕잡아 본 것이 분명해. 자신의 결론을 지지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면 그 일에 대해 스스로 소극적으로 해석해버린다. 타인의 마음을 제멋대로 추측하고 어떤 사람이 자신에 대해 나쁘게 생각한다며 주관적이고 독단적으로 판단한다. 그러면서도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엇나간 추측. 이 일이 틀렸다는 걸 진작부터 느꼈다니까. 스스로를 용한 점쟁이라고 여기지만 상황 예측은 별로 신통치 못하다. 그럼에도 자신의 예측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단정 짓는다. 쌍안경 착각. 역시 다른 사람이네. 나는 뭘 해도 저렇게 못할 거야. 다른 사람의 성과나 자신의 실수는 더 이상 과장할 수도 없을 만큼 크게 부풀리고 자신의 장점이나 타인의 결점은 더 이상 작아질 수도 없을 만큼 축소시킨다. 남의 것은 무조건 마음에 들어하고 자기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못마땅하게 여긴다. 기분을 추리하는 탐정. 내가 이렇게 느끼는 거면 내 생각이 맞아 틀림없어. 자신의 기분을 잘 추리한다. 가령 자신의 부정적인 기분이 사물의 실제 상황에도 반영된다고 가정한다. 꼬리표 붙이기. 이런 일도 못하다니 나는 정말 바보야 루저라고 일 자체를 따지지 않고 사람만 두고 평가한다. 만약 자신이 잘못을 하면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고 먼저 자신에게 꼬리표를 붙인다. 또한 누군가의 실수로 자신에게 성가신 일이 생기면 속으로 상대방을 굉장히 미워한다. 하지만 1000명의 적을 무찌르면서 800명을 잃는다는 말이 있듯이 무슨 이유에서든 사람을 지나치게 미워하면 그 분노의 화가 자신에게 화상을 입힐 수 있다. 3단계, 중앙처리 장치를 수리하라. 마지막 3단계는 중앙처리 장치의 고장을 수리하는 일이다. 이때 심리치료사는 환자들에게 일련의 문제를 제기하며 그들이 보는 시각을 바꾸도록 도와준다. 예를 들어 심리치료사는 이렇게 물을 수 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장이 정말로 당신에게 화가 났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다른 이유는 전혀 없을까요? 만약 진짜로 당신에게 화가 났다면 당신은 어떻습니까? 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환자는 이런 질문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되돌아보고 여러 각도에서 문제를 보려고 노력할 것이다. 가령 사장은 어쩌면 나와는 전혀 상관없이 회사 경영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해서 화가 났을지도 모른다. 만약 나에게 진짜로 화를 냈다면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내 업무 때문일 수 있다. 그렇다면 서둘러 업무를 조정하거나 바꾸면 된다. 정말로 나를 해고하면 또 어쩌겠는가? 세옹지 말하고 이 세상에 내가 일할 곳이 여기밖에 없겠는가? 여기까지가 인지하는 전술이다. 이제는 행동 전술을 살펴보겠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안 좋은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수차례 거부를 당해서 자신도 어찌할 수 없다는 절망감을 느끼며 기회가 오더라도 노력하지 않는 것이 습관성 무력증이라고 한다면 이를 완전히 뒤집어서 새로운 가설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고 말이다. 즉, 끊임없이 긍정적인 경험을 하고 수차례 건설적인 확신을 얻으면 때때로 좌절이 엄습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후의 삶을 낙관적으로 바라보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가설에 이미 동의한 사람이 있다. 바로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신행동주의 학습이론의 창시자인 스키너다. 스키너는 대단히 유쾌한 할아버지다. 그는 매우 유명한 강화 이론을 펼쳤다. 이 이론의 핵심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신을 수차례 강화시키면 어떤 행동에도 나는 그것에 통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스키너는 행동의 변화가 생기는 것은 모두 강화작용 때문이라고 생각했으며 그렇기 때문에 강화작용을 통제하는 것이 바로 행동을 통제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의 부모나 어른들이 어린 자녀들을 교육했던 방식은 상당히 고단수라고 할 수 있다. 부모가 자식에게 이 야채를 다 먹으면 간식을 줄게, 숙제를 다 하면 게임도 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강화이론 중의 프림의 권리로 선호하는 활동을 이용해 덜 선호하는 활동을 강화하는 원리다. 다시 말해 좋아하는 일을 이용하여 싫어하는 일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인지 행동요법의 행동 부분은 바로 이 강화 이론을 이용한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항상 상대방이 화를 낼까봐 내가 필요한 것을 부탁하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남에게 간단한 요구도 하지 못하게 된다. 제 아무리 합리적인 요구라고 해도 말이다. 그럴 경우 심리치료사는 환자에게 합리적인 요구 행위를 반복적으로 연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동시에 대부분의 상황에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해줘 환자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고 행동을 바꾸게 만든다. 이와 같은 인지행동요법을 실시하면 통상적으로 우울증 환자의 60에서 70%는 효과적으로 병세가 호전된다. 그렇다면 우울증이라는 요괴를 물리칠 또 다른 무기에 대해 살펴보자. 전기 전술의 원래 이름은 전기 충격요법이다. 이것은 처음에 정신분열증 치료에 이용되었는데 그 치료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환자에게 마취제와 근육 이완제를 주사한다. 그러면 환자가 경련을 일으켜도 근육에 격렬한 수축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 후에 환자의 머리에 금속 전극을 묶고 70에서 130V의 전류를 대뇌에 흐르게 한다. 그러면 환자는 약 1분 정도 쉬지 않고 몸을 떨게 된다. 전기 충격요법은 약물 치료에 민감하지 않은 환자에게 쓰이며 이런 환자들의 50에서 60% 정도는 증상이 완화된다. 그런데 효과적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몇 가지 점에서 논란이 되는 치료 방법이기도 하다. 우선 이 방법은 예전에 통제하기 어려운 환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사용했다는 점이다. 영화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나 미국 드라마 아메리칸 호러 스토리 시즌 2 중에서도 이런 장면이 나온다. 또한 이 방법은 단기 기억에 혼란을 줄 수 있으며 장기 기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람의 기억은 순간 기억, 단기 기억, 장기 기억으로 나뉜다. 순간 기억은 감각 정보를 대략 0.25에서 2초 정도 보존할 수 있을 만큼 극도로 짧다. 예를 들어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스크린상에 나타나는 것은 실제로 한 컷 한 컷에 정지된 이미지가 나열되는 것이다. 그 이미지를 연속적으로 방영하면 우리는 움직이는 화면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순간 기억이 존재하기에 가능한 결과다. 단기 기억은 순간 기억과 장기 기억의 중간 단계로 대략 5초에서 2분 정도 지속된다. 일반적으로 생소한 전화번호가 대뇌 속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다. 장기 기억은 일종의 영구적인 저장으로 보존 시간은 1분에서부터 여러 해,
심지어 평생이 될 수도 있다. 장기 기억은 대부분 단기 기억의 가공을 거쳐 전환되며 매우 인상 깊은 것은 단번에 얻기도 한다. 이러한 전기 충격 요법이 불러일으키는 기억의 혼란은 대개 순간적이다. 그러나 몇몇 환자들은 오랫동안 기억에 혼란이 생기고 영원히 기억을 잃을 수도 있다. 예전에 어떤 변호사는 전기 충격 요법을 받은 후에 로스쿨에서 배운 기억을 모두 잃어버렸다고 한다. 그녀는 법학 지식뿐만 아니라 어떤 학교를 다녔는지 또 어떤 친구를 사귀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했다. 이것은 매우 드물고 극단적인 사례이지만 어쨌든 실제로 발생했고 참으로 불행한 일이었다. 인지행동요법과 전기충격요법 외에도 약물치료와 인간관계요법 등도 있다. 우울증의 발병 원인이 단 하나가 아닌 것처럼 우울증의 치료 방법도 다양한 수단을 종합적으로 운용해야 더욱 효과적으로 우울한 마음을 사라지게 할 수 있다. 반드시 자야 한다는 수면 강박의 두려움. M은 23살의 법학과 학생이다. 그녀는 항상 밤마다 잠이 오지 않거나 새벽에 너무 일찍 깨서 잠을 푹 잔 적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그녀는 과거 몇 년 동안 일주일에 며칠씩 감기약의 도움을 받아 잠을 청해야 했다. 그런데 작년에 법학과에 입학하면서 그녀의 불면증은 더욱 심각해졌다. 잠자리에 들어도 계속해서 말똥말똥 잠이 오지 않았고 새벽이 될 때까지 학교 일을 생각하다가 고작 서너 시간 정도만 눈을 붙일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그녀는 오전 수업에 항상 늦었다. M의 수면 문제는 그녀의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끼쳤고 결국 우울증까지 생기게 되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각자에게는 수면 달리기를 하는 수면 소년이 있다. 하지만 이 소년이 제자리에만 멈춰 있고 달릴 준비조차 하지 않는다면 수면의 신호총이 고장난 것이 아닌가 점검해 봐야 한다. 수면의 신호총이 고장나면 수면 소년이 아예 출발하지 못해서 M처럼 불면증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사실 불면증은 가장 흔한 수면 장애로 거의 모든 사람이 한 번쯤은 겪는 질환이다. 그렇지만 장기적인 불면증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절대 얕잡아 봐서는 안 된다. 게다가 사회적으로도 이미 불면증으로 인한 졸음 때문에 사망사고, 가정 파괴, 경제적 손실 등 참담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역사적으로 피해가 컸던 재난 중 일부도 수면 장애로 벌어진 일이었다. 예컨대 1986년에 있었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는 몇몇 기술자들이 잠이 부족하고 극도로 피곤한 상태에서 실험을 진행하다가 벌어진 사고였다. 불면증 자체는 잠이 부족하다는 것이지 잠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잠을 전혀 자지 않는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만약 사람이 40시간 정도를 자지 않는다면 우리 몸은 몇 초 혹은 그보다 좀 더 긴 시간 동안 마이크로 수면 깨어 있을 때의 순간적인 잠 상태에 빠진다. 그렇다면 수면의 신호총은 왜 고장 나는 것일까? 심리적 압박감, 환경, 약물 등의 요인을 제외하고 일부 불면증 환자들은 체온 조절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증세가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잠이 들면 약간의 한기를 느끼는데 알다시피 그것은 잠이 들면서 체온이 내려가기 때문이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체온이 도통 내려갈 생각을 하지 않아서 한밤중까지 피로를 느낀다. 마치 어두운 밤의 횃불처럼 체온이 수면 신호총을 불태워 버리는 것이다. 불면증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 또 다른 점은 바로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악순환 때문이다. 누워 있는데도 잠이 오지 않는 시간이 길어지면 그때부터 잠을 자야 한다라는 강박이 생기며 초조해진다. 그렇게 초조해질수록 더욱 고통스럽고 고통스러워질수록 더욱 초조해져서 결국 점점 더 잠들기 어려워진다. 이뿐만이 아니다. 만약 전날 밤에 잠을 자는데 실패했다면 오늘 밤에는 반드시 잠을 자야겠다는 압박감이 더 커진다. 압박감이 크면 잠자기에 성공할 방법은 더욱 요원하다. 그렇게 매일 밤 최전방에 죽으러 가는 심정으로 침대에 누우면 시일이 지날수록 불면증과 수면 환경 침대와 침실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 반사가 형성된다. 침실을 보기만 해도 잠이 달아나고 침대에 누우면 더 말똥말똥해진다. 그래서 불면증 환자들 중에는 여행을 떠나 낯선 환경에서 잠을 청하면 오히려 잠을 더 잘 자는 경우도 있다. 이와는 반대로 대개의 사람들은 낯선 환경과 익숙하지 않은 침대에 적응하느라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한다. 그렇다고 스타트라인에서부터 실패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러니 우리는 수면 신호총부터 수리해야 한다. 신호총을 수리하는 방법에는 자극 조절 요법이 있다. 그것은 바로 불면증과 수면 환경 사이에 형성된 악성 조건 반사를 없애는 것으로 아래의 몇 가지 지시사항을 따르면 된다. 1. 출발해야 할 때 출발하자. 졸리면 무조건 자야 한다. 2. 출발한 뒤에는 무조건 달리자. 침대 위에서는 오직 잠과 사랑, 이 두 가지만 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자. 침대에 누워서 책이나 텔레비전을 보거나 음식을 먹거나 일을 해서는 안 된다. 3. 달리고 싶지 않을 때는 출발선을 떠나자. 정신이 맑고 또렷할 때는 침실에서 머무르지 말자. 침대에 누워 15에서 20분이 지나도 전혀 잠이 오지 않으면 얼른 침실에서 나오고 다시 졸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되돌아가면 된다. 4. 파이널 라인에 들 때는 알람 시계를 이용하자. 매일 아침 똑같은 시간에 일어난다. 5. 시도 때도 없이 출발선에 서 있지 말자. 낮에는 웬만해서는 자지 말자. 6. 얼마나 달려야 할지 생각하지 말자. 나는 무조건 8시간은 자야 돼. 라는 식의 잠에 대한 완벽한 기대를 버리자. 또한 5시간밖에 못 잔다면 정상적으로 생각하거나 일할 수 없을 거야처럼 부족한 잠이 초래하는 결과를 더 과장해서 생각하지 말자. 영화 인셉션보다 더 황홀한 최면 속지하 궁전. 영화 인셉션에는 모두 4단계의 꿈이 조작된다. 만약 혼돈 상태까지 포함한다면 모두 5단계가 된다. 단계가 많을수록 꿈의 세계는 불안정해서 외부의 영향을 조금이라도 받게 되면 금방 붕괴된다. 그런데 최면은 인셉션 속 꿈보다 더욱 복잡한 9단계로 이뤄진다. 다 함께 9단계의 최면 속 지하궁전으로 들어가 보자. 제1단계,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졸음이 온다. 1단계의 최면 상태에 있는 사람은 통상적으로 편안하게 눈을 감고 있다. 그들은 아직 잠든 것은 아니고 단지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졸린 것뿐이라고 말한다. 몸의 경직이나 착각, 환각 등의 현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최면 상태에 들어가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최면의 영향을 받고 있다. 만약 이때 몸의 어느 부위에 열이 있다는 암시를 주면 그들은 진짜로 그 부위에 열이 난다고 느낄 것이다. 제2단계, 눈을 뜨고 싶어도 결코 눈이 떠지지 않는다. 2단계의 지하 궁전으로 들어가도 기본적으로는 1단계와 똑같은 상태다. 유일한 차이점은 최면에 걸리면 눈을 뜨고 싶어도 그럴 수 없다는 것이다. 최면의 영향을 조금 더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제3단계, 몸이 돌덩이처럼 굳기 시작한다. 지하 궁전으로 계속해서 들어가 3단계에 이르면 몸이 조금씩 굳기 시작한다. 그리고 몸을 전혀 움직이지 않고 똑같은 자세를 유지할 수 있다. 만약 최면술사가 그들의 팔을 들어 올리면 손을 뗀 후에도 여전히 팔을 꼿꼿하게 들고 있다. 다리를 들어 올려도 마찬가지다. 혹시 이때 그들이 자세를 바꾸려고 하면 곧바로 최면에서 깨어날 것이다. 자세를 바꾸는 것은 의식이 회복되어 의지의 힘을 빌려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제4단계, 최면술사의 행동을 기계적으로 따라한다. 이 단계에 이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최면의 영향을 확실히 받았다고 인정한다. 몸의 경직이 더욱 명확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자주운동, 자동운동이라는 새로운 징후가 나타난다. 최면에 걸린 사람이 최면술사의 동작을 보고 무의식적으로 따라하는 것을 말한다. 가령 최면술사가 앞에서 한쪽 팔을 다른 팔 위로 돌리면 최면에 걸린 사람이 이를 똑같이 따라한다. 그들이 간단한 동작을 단순히 흉내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자주운동의 모방 능력은 세탁기, 타자기, 거품기와 같은 전자제품도 흉내낼 정도 상당히 정교하기 때문이다. 제5단계, 몸을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다. 이 단계에서 최면에 걸린 사람의 신체는 가슴에 큰 돌을 올려놓고 부숴도 될 만큼 경직된다. 자주운동도 계속해서 나타난다. 그리고 이때는 제3단계와 다르게 자세를 바꾸고 싶어도 그럴 수 없다. 제6단계, 몽유 상태에 이르다. 이 단계에 이르면 최면에 걸린 사람은 조금 주저하거나 굼뜨기는 해도 최면술사의 지휘에 복종하고 그가 시킨 일을 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몽유다. 이 단계에서 가능한 몽유 동작은 가, 멈춰 등과 같이 비교적 간단한 동작이어야 한다. 제7단계, 복잡한 동작의 몽유가 일어난다. 이 단계에서는 몽유가 더욱 빈번하고 동작도 복잡해진다. 제8단계, 환각의 전 단계에 도달한다. 몸의 예민함, 경직, 자주운동,
몽유를 포함해 7단계에서 가능했던 상황이 2단계에서도 그대로 발생한다. 아직 유일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은 환각인데 그것도 이미 나타날 준비가 되어 있다. 제9단계, 환각의 절정, 모든 것이 실제 같다. 최면의 지하 궁전 마지막 단계에서 마침내 환각이 나타난다. 언급했던 환각들이 실제인 듯 생생하게 나타난다. 영화 인셉션에서 주인공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또한 복잡하게 꿈의 단계를 옮겨 다닌다. 만약 다음 단계의 꿈에 들어가려면 지금 있는 꿈 속에서 잠이 들어 다음 단계의 꿈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이전 단계의 꿈으로 돌아가고 싶다면 지금의 꿈에서 죽거나 이전 단계에 있는 자신의 몸이 추락과 같은 강력한 무중력 자극을 받아야 한다. 그렇다면 최면의 공간 속을 드나드는 일도 이와 같을까? 다행히 그렇게 번거롭지는 않다. 최면에 걸린 사람은 시작하자마자 깊은 최면 상태에 빠지고 그 후 가벼운 단계나 중간 단계로 넘어간다. 그리고 최면에서 깰 때는 마지막으로 다시 깊은 최면 상태에 빠진다. 힘들거나 막히는 일 없이 자유자재로 최면의 각 단계를 오갈 수 있다. 여기서 최면에 대한 잘못된 인식 하나를 바로잡자면 깊은 최면에 걸렸다고 해서 반드시 그 효과가 가장 좋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때에 따라 적절한 최면에 빠지는 것이 가장 좋다. 예를 들어 자주 운동에 효과가 필요하다면 앞에서 언급했던 네 번째 단계로 최면의 깊이를 조절하면 된다. 영화 인셉션에서는 꿈속 대뇌의 공률 단위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일의 분량 이 정상 상태의 20배라고 설정해 놓았다. 즉, 제1단계에서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제2단계에서는 반년, 제3단계에서는 10년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최면에는 이런 시간적인 가설이 있을까? 물론 없다. 최면에서는 그렇게 시간을 따지지 않는다. 최면은 원하는 단계의 자유자재로 들어갈 수 있는 것만큼 시간도 융통성 있게 조절할 수 있다. 가령 과거로 돌아가 노인에서 소년이 될 수도 있고 미래로 가서 점치지 않고도 미리 알 수 있다. 또한 시간을 왜곡할 수 있어서 1분을 1시간처럼 느끼게 연장할 수도 있고 반대로 1시간 동안 겪은 일을 1분 동안 겪은 일처럼 시간을 압축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시간 연장의 사례를 들면 최면에 걸린 사람은 실제로는 1분밖에 되지 않는 시간 동안 다음과 같은 일을 경험할 수 있다. 10분 동안 걸었다. 15분이나 도끼로 나무를 찧었다. 15분간 음악을 들었다. 30분 동안 공부했다. 친구와 1시간 동안 수다를 떨었다. 최면에 걸려 바뀐 시간 감각은 최면이 끝나도 계속 영향을 줄 수 있다. 즉, 최면에 걸린 사람은 최면이 끝나도 최면술사가 건 암시의 도움으로 24시간, 1000분, 2000분, 1개월, 심지어 그보다 더 오랫동안 어떤 특정한 행위나 반응을 보일 수 있다. 이런 사례는 실제로도 많다. 한 최면술사는 어떤 사람에게 최면을 걸어 정확히 43,334분 후에 손으로 10십자를 그리라는 암시를 주었다. 최면에 걸린 사람은 놀랍게도 정확히 그 시간에 그 동작을 해냈다. 당시 그는 최면 중에 있었던 일은커녕 최면에 걸렸던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것은 바로 최면 중에 그런 지시를 내렸기 때문이다. 그러면 최면에 걸린 사람의 잠재의식이 지시를 받아들여 시간을 계산했다가 정확히 지시를 따른다. 잠재의식의 시간 기억은 상당히 정확해서 약속된 시간이 되면 곧바로 신체 반응을 일으켜 지시대로 움직이게 한다. 그러나 최면에 걸린 사람의 의식은 이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최면술사의 지시가 의식을 우회해서 잠재의식에 전달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면에서 깨어나면 그 사람의 의식은 잠재의식이 암암리에 진행하고 있는 시간 계산을 눈치채지 못한다. 그러다가 영문도 모른 채 엉뚱한 행동을 해놓고 이렇게 황당해한다. 아니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일부 최면 시범 중에 최면술사가 손을 들거나 손바닥으로 무언가를 치면 상대방이 갑자기 최면 상태에 들어가는 이유도 이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최면 시범을 보이는 이들은 이미 사전에 최면을 연습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 최면술사는 그들에게 잠시 뒤 제가 어떤 동작을 취하면 당신들은 또다시 최면에 빠집니다. 라는 암시를 해두었을 것이다. 그러면 속사정을 모르는 관객들은 매우 간단한 동작만으로 최면을 거는 최면술사를 대단하다고 여기게 된다. 최면은 과연 진짜일까? 사람들은 대개 꿈이 언제 시작되는지 또 꿈에 서 있는 곳에 어떻게 갔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꿈과 현실을 혼동하기 쉽다. 그렇다면
최면과 현실의 구별에 대해서도 말해보자. 어떻게 하면 최면의 진위를 가려낼 수 있을까? 우선 최면에 걸린 사람의 힘과 대뇌 회전 정도는 정상 상태보다 훨씬 뛰어나다. 이 점은 전혀 의심할 바 없는 사실로 앞서 최면 상태에서 성공적으로 트렁크를 연 사례를 보아도 알 수 있다. 또한 깊은 최면에 빠진 사람의 표정이나 행동, 목소리는 정상 상태와는 확연히 다르다. 최면에 걸린 사람들은 평소보다 더욱 우아하게 행동한다. 마치 그들의 몸속에 들어있던 수준이 있고 똑똑하며 매력적인 인격이 되살아나 저속하고 조잡한 모습들을 모두 감추려는 것 같다. 최면에 걸린 사람은 모든 가면을 벗어던지고 아무것도 꾸미지 않은 순수한 영혼을 우리 앞에 드러낸다. 그것은 마치 영화 향수에서 광장에 모인 수많은 사람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옷을 벗어 던지며 원초적인 상태로 서로를 애무하는 장면을 연상시킨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최면에 걸렸을 때 가장 신성하고 순결한 표정을 짓기도 한다. 그 표정은 무수히 많은 예술가들이 그려왔던 성모 마리아나 천사의 모습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순수해서 이를 본 사람들도 덩달아 세상이 아름답고 사랑으로 가득 찬 느낌을 받는다. 만약 인간의 성품이 본래부터 선한 것이라고 보았던 맹자가 이 모습을 보았다면 이것이 바로 성선설이 아닐까 하며 몹시 즐거워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잇몸 치료를 받았던 K처럼 깊은 최면 상태에 빠진 사람은 현실과 달리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 전문가가 아닌 일반 사람이 주사를 찔러도 고통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최면에 걸리는 것을 잠자는 것과 똑같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이런 견해는 결코 옳지 않다. 여기서 둘의 차이점을 분명히 말해두고 싶다. 최면 중에 사람의 몸은 뻣뻣하게 굳어서 어떤 물건을 손에 쥐어주면 절대 놓치지 않는다. 그러나 자는 동안에는 몸에 힘이 풀리고 손에 쥐고 있던 물건도 스르르 놓게 된다. 처음에 언급했던 것처럼 영화 인셉션에서는 꿈에 다른 사람의 잠재의식 속에 심어둔 하나의 생각이 잠에서 깨어난 뒤에 그 사람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그렇다면 최면도 이런 방식으로 최면에 걸린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이 부분에서 나는 또 한 번 최면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를 풀어야 한다. 최면은 외부의 생각을 어떤 사람의 잠재의식 속에 심는 것이 아니라 잠재의식에 원래 존재하는 자원을 끌어내어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잠재의식 속 다양한 자원을 음식 재료에 비유한다면 최면은 각양각색의 재료를 이용하여 여러 요리를 만들어내는 요리사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요리들은 반드시 잠재의식의 입맛에 맞아야 비로소 받아들여지고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최면으로 만든 요리가 잠재의식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말은 최면으로 만들어진 생각을 잠재의식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이다. 최면에 걸린 사람의 원래의 가치관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런 생각들은 아무런 작용을 하지 않는다. 다음 사례는 최면이 체액순환계통에 끼치는 영향을 잘 보여준다. 한 최면술사가 최면에 걸린 사람에게 당신이 깨어난 뒤에 내가 지금 가리키는 곳에 붉은 점이 나타날 겁니다. 라고 말했다. 10분 뒤 그가 최면에서 깨어나자 최면술사가 가리킨 부위의 피부가 신기하게도 정말로 빨갛게 부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런 후에 반점은 점점 더 붉어지다가 10에서 15분 뒤에야 조금씩 사라졌다. 이와 마찬가지로 최면으로 수포도 일으킬 수도 있다. 한 최면술사가 최면에 걸린 사람의 왼쪽 팔 위에 도장을 찍으면서 여기에 수포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날 오전 8시에 도장이 찍혔던 곳의 피부는 두껍게 주름이 지고 누런빛이 돌았지만 아직 수포는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오후 4시가 되자 실제로 그 부위의 사에서 5개의 작은 수포가 보이기 시작했다. 그렇게 생긴 수포는 보름이 지난 뒤에도 가라앉지 않았다. 죽음이야말로 가장 진실한 순간이다. 이것은 2년 전에 일어난 일로 그때 나는 만 19살이었다. 그날 밤 나는 차로 친구를 집에 데려다주는 길이었다. 가는 도중에 시내 중심의 한 교차로 앞을 지나게 되었다. 나는 잠시 차를 멈추고 양쪽을 살펴보았다. 마침 교차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없기에 나는 얼른 기어를 변속하고 속도를 냈는데 그때 갑자기 옆자리에 앉아있던 친구가 날카롭게 비명을 질렀다. 그러고 나서는 눈이 따가울 만큼 밝은 빛이 내 시야에 들어오더니 차 한 대가 헤드라이트를 켠 채 쌩하고 지나가는 것이었다. 그 순간 어마어마하게 큰 굉음과 함께 차의 한쪽 면이 세게 부딪혔고 나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어둡고 폐쇄된 공간을 통과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 후 나는 지면에서 2m 정도 붕 떠올랐다가 사고 지점에서 약 4m 정도 떨어진 바닥으로 추락했다. 충돌할 때의 진동도 그제야 겨우 사라졌다. 나는 차 주위로 몰려드는 사람들을 보았고 사람들이 내 친구를 차 안에서 끄집어내는 모습과 잔뜩 놀라서 겁을 먹은 친구의 얼굴도 보았다. 그리고 내 몸을 보았는데 그 느낌은 정말이지 이상했다. 무의식 중에 나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보았는데 그 안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들은 나를 부서진 차량에서 꺼내려고 애쓰고 있었다. 그리고 내 다리는 부러진 채 질퍽하게 흐른 핏물에 잠겨 있었다. 위 사례자는 교통사고로 거의 목숨을 잃을 뻔한 상황에서 이 같은 경험을 했다. 이번에는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상황에서 경험한 사례다. 엄청난 굉음과 함께 좁고 어두운 통로를 지나자 어린 시절에 느꼈던 감정과 삶의 모든 추억이 통로 끄트머리에서 반짝거렸다. 그것들은 평소에 늘 보던 형상은 아니었으며 마치 생각을 재현하는 것 같았다. 정확히 묘사할 수는 없지만 그것들은 분명히 그곳에 있었다. 그곳에서 갑자기 나타나긴 했지만 한꺼번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번쩍거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내가 한 모든 일이 담겨 있었다. 나는 나의 어머니가 생각났고 내가 잘못한 일들이 생각났다. 어렸을 때 저질렀던 황당한 일을 보고 부모님의 느낌을 생각하자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한다는 후회도 들었다. 할 수만 있다면 과거로 돌아가서 모든 것을 바꾸고 싶었고 해보지 못한 일들도 해보고 싶었다. 이와 같은 경험을 했든 아니든 간에 저승문 앞에 한 번 갔다 왔거나 주위 사람의 죽음을 겪은 사람들이라면 대부분 부활한 후에 인생의 질적인 변화를 새롭게 느끼고 완전한 새 삶을 살아간다. 당신을 죽이지 못한 일이 결국 당신을 크게 변화시킬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만큼 죽음이란 사람들을 각성하게 만든다. 진정한 죽음의 따끔한 경고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거짓 죽음 상태에 놓여 정해진 패턴에 따라 살아있는 송장처럼 살아간다. 그래서 남들이 다 하는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어릴 때는 학교에 다니고 커서는 일자리를 구하며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집을 사고 사업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해안 별장이나 2대의 자동차를 꿈꾸고 휴일에는 친구와 놀러 다니다가 나이 들어 은퇴를 준비한다. 이처럼 우리 삶은 너무 단조롭고 자질구레하며 똑같은 일상의 연속이며 깨알처럼 작은 일에 쓸데없이 감정과 정력을 낭비한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다음 식사 때는 무얼 먹고 내일은 무얼 입을지를 최대 고민으로 여기고 살아가기도 한다. 그중 다만 몇몇 사람들만이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 평생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과연 무엇이 의미 있는 일일까? 타인을 위해 나는 무엇을 하는가? 일부 사람들은 한밤중에 잠이 오지 않거나 새벽에 깨어나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도 1초 뒤에는 에이, 나중에 다시 고민하자 라고 생각해버린다. 그렇지만 당신과 하등 상관없어 보이는 물리학도 당신의 인생 철학을 이야기할 수 있다. 매번 원자가 상호작용을 하면 원래의 소립자는 파괴되고 새로운 소립자가 생산된다. 다음 원자의 세계는 끊임없이 생겼다가 사라지고 질량은 에너지로, 에너지는 질량으로 변한다. 뜬구름처럼 갑자기 나타났다가 갑자기 사라지면서 영원히 기한도 없고 항상 혁신적인 실체를 끊임없이 창조해낸다. 그런데 당신은 왜, 무엇 때문에 당신의 인생을 깊게 고민하지 않고 미래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지 않으며 질질 끄는가? 1년 4계절, 날씨, 하루의 시간, 이 책을 읽는 동안 집안의 빛, 길을 걸으면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있다. 우리가 했던 모든 일들, 우리가 갔던 곳, 예전 신념들, 그중 변하지 않는 것이 어디 있는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진정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다음 1초가 인생의 마지막 1초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니 진짜로 죽음이 찾아와 그 끔찍한 실체를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자. 만약 평생도록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기 싫다면 또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인생에서 후회스러웠던 일들을 떠올리기 싫다면 무엇을 더 기다리는가? 지금 바로 여기, 이곳, 그리고 당신의 삶을 열심히 살면 되는 것이다. 이상으로 이 도서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Get of Wisdom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